이 지불수단. 지금까지 고찰한 상품 유통의 직접적 형태에서는 주어진 가치량이 항상 두 개의 모습으로 한쪽 끝에는 상품으로 반대쪽 끝에는 화폐로 존재했다. 그러므로 상품 소유자들은 현존하는 등가물, 상품과 화폐의 대표자로 접촉한 데 불과했다. 그러나 상품 유통의 발전과 더불어 상품의 양도를 상품 가격의 실현과 시간적으로 분리시키는 사정들이 발전한다. 여기에서는 이 사정들 중 가장 단순한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어떤 상품 종류는 그것의 상품에 비교적 긴 시간을 필요로 하며 다른 상품 종류는 비교적 짧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상품이 다르면 그것이 생산되는 계절도 달라진다. 어떤 상품은 그 자체의 시장 소재지에서 생산되지만 다른 상품은 원격지 시장으로 여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리하여 어떤 상품 소유자는 다른 상품 소유자가 구매자로 등장하기 전에 판매자로 등장할 수 있다. 동일한 거래가 동일한 사람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상품의 판매 조건은 그것의 생산 조건에 의해 조정된다. 다른 한편으로 어떤 종류의 상품, 예, 가오, 어, 상품의 이용은 일정한 기간 판매, 이른바 임대되고 있는데 이 기간이 끝난 뒤에야 비로소 구매자는 그 상품의 사용 가치를 실제로 받게 된다. 따라서 구매자는 그 상품의 대가를 지불하기 전에 그 상품을 산다. 판매자는 현존의 상품을 판매하는데 구매자는 화폐의 단순한 대표자로 또는 장래 화폐의 대표자로 구매한다. 판매자는 채권자가 되며 구매자는 채무자가 된다. 이 경우 상품의 탈바꿈 또는 상품의 가치 형태 전개가 달라지기 때문에 화폐도 다른 하나의 기능을 얻는다. 화폐는 지불 수단으로 된다. 예, 좋습니다. 예, 지불 수단으로서의 화폐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죠. 네, 유통 수단으로서의 화폐가 상품과 화폐의 동시적인 교환을 상정하는 거라면 지불 수단으로서의 화폐는 이게 시차를 두고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른바 신용거래죠.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상품의 양도와 상품 가격의 실현이 시간적으로 분리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결과로 판매자는 채권자가 되고 구매자는 채무자가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상품을 판매한 사람이 화폐를 즉시로 이전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A가 B에게 상품을 판매했는데 B가 그 동시에 화폐를 건네준다면 이게 화폐가 유통수단으로서 기능한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럴 때 뭐 석 달 후에 주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어음을 끊어주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판매자가 채권자가 되고 구매자가 채무자로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거래가 완전히 완료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거래가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만기가 된 어음에 대해서 B가 화폐를 집어넣었을 때 비로소 이 거래가 완결이 되는 거고 이때 화폐가 이제 지불수단으로서 기능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불수단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자, 이어서 이소미 씨 부탁드립니다.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기능은 여기에서는 단순 상품 유통에서 생긴다. 유통 형태의 변화가 판매자와 구매자를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기능은 처음에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기능과 마찬가지로 일시적이며 동일한 유통 당사자에 의해 번갈아 가면서 수행된다. 그렇지만 이 대립은 처음부터 별로 기분 좋은 것이 못 되며 더 쉽게 고정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등장인물은 상품 유통과 관계없이 나타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고대 세계의 계급 투쟁은 주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투쟁 형식으로 행해졌는데 로마에서는 채무자 평민들의 몰락으로 끝났고 이 채무자들은 노예로 되었다. 중세에는 이 투쟁은 채무자 영주들의 몰락으로 끝났고 이 채무자들은 자기들의 정치 권력을 그 경제적 기반과 함께 상실했다. 그렇지만 이 두 시기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화폐 관계는 경제적 생활 조건의 뿌리 깊은 적대 관계를 반영했을 뿐이다.
예, 좋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상품 유통과 무관한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화폐의 기능과 관련해서는 조금 부차적인 얘기일 수 있어요. 네, 뭐 고대 로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 로마가 기본적으로 그 평민들, 소시민, 소생산자들이 주력이 된 중장보병을 중심으로 처음에 발전을 했다가, 나중에는 그 중장보병의 이제 주축을 이루는 그 소농민들이 결국 지속된 정복 전쟁 때문에 그, 빚을 계속 지면서 이들이 이제 몰락하고, 정복 전쟁의 결과로 노예를 수급하는 게 아니라, 자국의 이제 소농민들이 노예로 되기 시작하면서 얘기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이른바 이제 로마가 가장 그 전성기에 결국에는 이제 몰락으로 접어들게 되는 과정이었고요. 중세 이야기는 그 중세 말에 이제 상업이 발달하면서 상인들이 그 봉건 영주들을 벗겨먹은, 등쳐먹은 과정인 거죠. 그래서 원격지 무역을 통해서 그 들여온 신기한 상품들을 그 봉건 영주들에게 이제 바가지로 씌워서 팔아먹으면서 그걸 이제 그 지대 수입을 통해서 갚도록 했는데, 이제 결국에는 뭐 이 봉건 귀족들이 이제 몰락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사실 우리가 살펴보는 과정은 그 상품 유통을 통해서 생겨난 이제 그 채권 채무 관계가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옥성원 씨 부탁합니다. 상품 유통 분야로 되돌아가자. 여기에서는 상품과 화폐라는 두 개의 등가물이 판매 과정의 두 끝에 동시에 나타나는 일은 없어졌다. 이제 화폐는 첫째로 판매되는 상품의 가격 결정에서 가치 척도로 기능한다. 계약에 의해 확정된 그 상품의 가격은 구매자의 채무, 즉 정해진 기한 안에 그가 지불해야 할 화폐액의 크기를 측정한다. 둘째로 화폐는 관념적인 구매 수단으로 기능한다. 화폐는 오직 구매자의 지불 약속으로 존재하지만 상품의 소유자를 바꾸게 한다. 지불 기일이 되었을 때 비로소 지불 수단은 현실적으로 유통에 들어간다. 즉 구매자 손에서 판매자 손으로 옮아간다. 유통수단이 퇴정화폐로 전환된 것은 유통수단이 제1단계 이후에 곧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상품의 전환된 모습, 즉 화폐가 유통에서 끌려 나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불수단이 유통에 들어가는 것은 상품이 이미 유통에서 빠져나온 이후의 일이다. 화폐는 이제 과정을 매개하는 것이 아니라 교환 가치의 절대적 존재 형태, 즉 일반적 상품으로서 독립적으로 개입해 유통 과정을 종결짓는다. 판매자가 상품을 화폐로 전환시킨 것은 화폐로 어떤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였고, 화폐 퇴장자가 상품을 화폐로 전환시킨 것은 상품을 화폐 형태로 보존하기 위해서였으며, 채무를 진 구매자가 상품을 화폐로 전환시킨 것은 지불할 수 있기 위해서였다. 만약 그가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의 소유물은 강제로 매각된다. 이리하여 상품의 가치 형태, 즉 화폐가 이제 유통 과정 그 자체에서 생기는 사회적 필연성으로 말미암아 판매의 자기 목적으로 된다. 예, 좋습니다. 자, 유통수단으로서의 화폐와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가 어떻게 다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처음 시작할 때 이러한 이야기를 했죠. 그 마지막 그 첫 문단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기능으로 말미암아 사용 가치로서 다른 모든 상품과 달리 금을 유일한 가치 모습 또는 교환 가치의 유일한 적절한 존재 형태로 고정시키는 경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앞서 살펴본 퇴장화폐로서의 기능과 지불수단으로서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불수단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과정을 매개하는 게 아니라 교환 가치의 절대적 존재 형태로서 독립적으로 개입해서 유통 과정을 종결지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수단으로서의 화폐와 다른 자격으로 개입한다라는 거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송문안 씨부터 갑니다. 네. 구매자는 상품을 화폐로 전환시키기 전에 화폐를 상품으로 전환시킨다. 다시 말해 그는 상품의 제1탈바꿈 CM에 앞서서 제2탈바꿈 MC를 행한다. 판매자의 상품은 유통하지만 그 상품의 가격은 오직 민법상의 화폐 청구권으로 실현된다. 그 상품은 화폐로 전환되기 전에 사용 가치로 전환된다. 그 상품의 제1탈바꿈은 나중에 가서야 비로소 완성된다. 유통 과정의 일정한 기간 안에 만기가 되는 채무들은 이 상품들의 판매 때문에 채무가 생겼다. 의 가격 총액을 대표한다. 이 가격 총액의 실현에 필요한 화폐량은 먼저 지불 수단의 유통 속도에 달려 있다. 이 유통 속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정에 의해 규정된다. 첫째는 A가 자기의 채무자 B로부터 화폐를 받아 그것을 다시 자기의 채권자 C에게 지불하는 등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의 연쇄이고, 둘째는 지불 만기일과 지불 만기일 사이의 시간상의 간격이다. 채무의 연쇄, 즉 지체된 제1탈바꿈의 연쇄는 이전에 고찰한 탈바꿈 계열들의 뒤엉킨 관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유통수단의 유통은 단순히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관련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이 관련 자체가 화폐 유통 안에서 일어나며 또 화폐 유통과 더불어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지불수단의 운동은 이미 그 이전에 형성된 사회적 관련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 좋습니다. 자, 지불수단으로서의 기능에서 상품의 제1탈바꿈이 나중에 완성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1탈바꿈이 CM이잖아요. 상품이 화폐로 전환되는 과정이 판매는 이루어졌는데 화폐가 지불되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가서야 완성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이런 거래들이 여러 다양하게 사회 곳곳에서 이루어지면은 지불 수단이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문제가 제시가 되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유통수단의 양, 화폐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지불수단의 양도 우리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통수단의 유통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바로 거래되는 상품들의 총 가격에 의한 규정이 바로 적용이 될 수가 있지만은 지불수단의 경우는 현재 거래되는 유통되는 상품들의 가격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진행된 것들을 사후적으로 확인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품 유통을 살펴봤을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었어요. 이 다음인가 보네요. 네, 여기죠. 151쪽으로 가보시면은요. 151쪽에 이제 두 번째 문단에서 두 번째 줄에 유통수단으로서의 화폐 운동은 상품 자신의 형태 변환 운동이기 때문에 상품의 탈바꿈이 분명하게 화폐 유통에 반영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단순 상품 유통이 아닌 경우에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말씀드렸죠.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 기능을 이제 고려하면은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현재 거래되는 상품 유통과 이제 무관한 화폐량이 지불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이제 고려했을 때는 등장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유통수단의 유통과 지불수단의 운동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불수단의 운동은 다시 한번 이미 이전에 형성된 사회적 관련의 반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이장옥 씨 부탁합니다. 수많은 판매가 동시에 나란히 일어난다는 사실은 유통화폐량이 유통 속도에 의해 보충될 가능성을 제한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런 사실은 지불 수단의 절약을 위한 새로운 자극을 준다. 여러 지불이 한 장소에 집중됨에 따라 지불의 결제를 위한 독특한 시설과 방법이 자연 발생적으로 발달한다. 예컨대 중세 리용의 교환서와 같은 것이 그것이다. B에 대한 A 채권과 C에 대한 B의 채권, A에 대한 C의 채권 등등은 서로 마주하기만 하면 일정한 금액까지는 정의 양과 부의 양으로 상회할 수 있다. 그리하여 나머지 채무 차액만을 청산하면 된다. 지불들이 많이 집중되면 될수록 차액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적어지며 이에 따라 유통되는 지불 수단의 양도 적어진다. 예, 좋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유통화폐량과 관련해서 이야기했을 때 동일한 화폐가 서로 다른 상품들의 유통을 이제 매개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면서 근데 동시에 거래가 이루어지면은 그런 식으로 하나의 화폐가 여러 거래를 매개할 가능성이 이제 줄어들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제 지불수단의 경우에도 동일한 그 원리가 적용이 될 텐데 지불수단의 경우에는 이런 방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러 거래 당사자들이 서로 간에 이제 지불 의무를 상쇄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차액만을 결제하는 방식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중세 리용의 어음교환소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클리어링 하우스라고 하죠. 네. 그래서 어음교환소라고 번역을 했는데 어음청산소라고 이제 흔히 부릅니다. 이건 그 당시 이제 중세 상인들이 했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뭐 1년에 몇 차례씩 또는 한두 차례씩 특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이제 상인들이 전부 모여서 그동안에 이제 거래를 서로 이제 장부를 펼쳐놓고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자기들의 이제 거래와 관련해서 화폐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이제 지불 의무가 상쇄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차액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게 발전하면서 은행의 기능 중에 하나를 담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오늘날 우리한테 익숙한 이제 은행의 기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어음청산소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모든 거래에 대해서 일일이 상인들끼리 서로 이제 그 화폐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서로 상쇄되는 부분을 빼고 차액만을 청산하는 방식이 일찍부터 이제 발달했었다라는 거죠. 오늘날엔 이런 역할을 이제 은행이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보자. 김민정 씨 지금 가능하신가요? 어떻습니까? 네, 아직, 네네. 가능하시면 읽어주세요. 지불 수단으로서의 화폐 기능에는 하나의 내재적 모순이 있다. 여러 지불이 상쇄되는 한 지불 수단으로서의 화폐는 계산화폐 또는 가치 척도로서 오직 관념적으로 가능할 뿐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한 화폐는 유통수단, 즉 상품 교환의 오직 순간적인 매개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노동의 개별적 화신, 교환 가치의 독립적 존재 형태, 일반적 상품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 모순은 상업의 공황 중 화폐 공황으로 알려진 국면에서 폭발한다. 이 화폐 공황은 지불의 연쇄와 지불 결제의 인위적 조직이 충분히 발전한 경우에만 일어난다. 이 작용 원리의 전반적 교란이 일어날 때 그 교란의 원인이 무엇이든 화폐는 계산화폐라는 순전히 관념적인 모습으로부터 갑자기 그리고 직접적으로 경화로 변해버린다. 더 예, 이상 좋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죠. 같은 얘기가 이제 계속 이어지고는 있어요. 자, 지불수단으로서 화폐의 기능이 가진 이제 모순입니다. 이게 이제 공항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A와 B, 특히나 이제 자본가들끼리 거래를 생각하면 쉽죠. 거래에서 만기가 된 어음에 대해서 이제 B가 화폐를 밀어넣지 못하면 흔히 하는 말로 어음이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막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다? 지불들의 연쇄와 지불 결제 인위적 조직이 충분히 발전한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A와 B 사이의 거래로만 끝나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가 B로부터의 지불을 염두에 두고 C, D, E한테 동일한 방식으로 신용 구매를 했을 때 B가 A에 대해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면 동일한 문제가 여기서도 발생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CDE도 동일한 A와 동일한 방식으로 행동했다면 이게 계속 확산이 될 수밖에 없죠, 연쇄적으로. 그리고 B가 이제 A뿐만 아니라 다른 자본가들한테도 동일한 문제를 일으키면 이들도 또 A와 동일한 상황에 처해져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의 중심에 이제 오늘날에 이제 은행이 있는 거고 사회 전체적으로 이제 엄청난 붕괴, 연쇄적인 붕괴와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이제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불이 상쇄될 때는 어떻게 된다? 엄청산소에서 지불이 상쇄될 때는 숫자로만 남아 있다라는 거죠. 이만큼의 그 빚을 다른 누구한테 받게 될 이런 금액으로 상쇄한다. 서로 세 사람의 상인들이 동일한 금액의 채권 참여 관계가 서로 맞물려 있다면 실제로는 이제 실제 화폐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현실적인 지불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상황에는 얘기가 다르다라는 거죠. 유통수단으로서의 화폐와는 전혀 다른 자격이 요구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특히나 이게 공황기에 폭발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폐공황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화폐공황과 관련해서 각주 50번에 언급을 하고 있는데 김민정 씨가 각주 50번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본문에서 모든 일반적 산업, 상업, 공황의 특수한 국면으로 규정되고 있는 화폐공황은 마찬가지로 화폐공황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산업, 상업, 공황과는 독립적으로 나타나 그 여파로 산업과 상업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한 종류의 공황과는 엄밀히 구별되어야 한다. 후자의 화폐공황에서는 화폐 자본이 그 운동의 중심이며 따라서 은행, 증권거래소, 금융계가 그 직접적 영향을 받는다. 예, 좋습니다. 자, 막스가 지금 화폐공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일권 서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에 따라서 과잉 생산이 누적돼서 폭발하는 주기적인 공황 중에 하나의 국면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과잉 생산과 이제 무관하게 순수하게 이제 금융적인 영역에서 공황이 폭발할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화폐공황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는 건데 지금 여기서 살펴보는 언급하고 있는 화폐공황은 결국 실물 부분에서의 과잉 생산 때문에 폭발하는 공황 중에서 하나의 국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불들의 연쇄와 지불 결제 인지적 교직이 충분히 발전한 경우에 여기에 전반적인 교란이 일어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바로 이제 이 그림과 관련된 그림이 묘시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수십 배 이상 복잡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자본가들이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를 이제 구하지 못해서 그 난관에 처해 있는 사실상 이제 파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화폐는 더 이상 계산화폐가 아니라 경화로 떼버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경화라는 단어가 지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볼 가치척도로서의 화폐의 기능에서 나왔었죠. 가치척도로서의 화폐는 계산화폐이기 때문에 실물을 요구하지 않지만 그 배후에 경화가 숨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화폐가 이제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현찰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황이 터졌을 때 이런 일들이 이제 전형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임정빈 씨 부탁합니다.
자, 임정빈 씨 어려우신가요? 잠시만요. 네네. 더 이상 보통의 상품은 화폐를 대신할 수 없게 된다. 상품의 사용 가치는 쓸모없는 것으로 되며 상품의 가치는 그 자신의 가치 형태 앞에서 사라지고 만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부르주아는 후경비에 노출되어 자신만만하게 상품이야말로 화폐라고 하면서 화폐를 순전히 관념적 산물이라고 선언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시장에서 화폐만이 상품이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온다. 사슴이 신선한 물을 갈망하듯 부르주아의 영혼은 유일한 부인 화폐를 갈망한다. 공항에서는 상품과 그 가치 형태인 화폐 사이의 대립은 절대적 모순으로까지 격화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화폐의 형상 형태가 어떠하든 상관이 없는데 지불을 금으로 하든 은행권과 같은 신용화폐로 하든 화폐 기금은 여전히 완화되지 않는다. 예, 좋습니다. 관련해서 각주 51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용제도로부터 화폐제도로 이와 같이 갑작스럽게 전환하는 것은 실제의 공황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혼란을 초래한다. 그리고 유통 과정의 당사자들은 자신들 사이의 관계를 둘러싼 헤아릴 수 없는 신비 앞에 몸을 떤다. 주민들에게 할 일이 없는 것은 부자들이 식량, 의복의 생산에 필요한 토지와 일꾼들은 동전처럼 가지고 있지만 주민들을 고용할 화폐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나라의 참된 부는 바로 이 토지와 일꾼이죠. 화폐는 결코 아니다. 예, 좋습니다. 마저 읽어주세요. 각주 52번이요. 이와 같은 순간이 상하의 버스에 의해 어떻게 악용되는가를 다음은 보여준다. 옛날 구두체인 한 늙은 은행가는 자기 서재에서 책상 뚜껑을 열고 자기 친구에게 멘붕치의 은행권을 보여주면서 매우 즐거운 듯이 말했다. 여기에 60만 파운드가 있는데 이것은 금융피파업의 생기가 하려고 감춰두었던 것이다. 오늘 3시 이후에는 전부 시장에 방출할 예정이다. 라고. 준 정부기관지인 옵저버는 1864년 4월 24일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은행권 부족을 일으키려고 취한 수단에 관해 매우 괴상한 소문들이 떠돌고 있다. 그런 종류의 수책이 취해졌으리라고 생각하기는 매우 의심스럽지만 앞에서 말한 소문이 상당히 널리고 퍼지고 있는 만큼 그것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예, 각주 51번하고 52번은 자본론 3권 5편, 이자 낳는 자본, 신용을 다루는 부분에서 이제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 자, 사실 이제 그 출발점이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거든요. 다시 말해서 상품들이 팔리지 않아서 그 신용거래를 즐겨 했던 자본가들이 만기가 된 어음을 지불하지 못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보통의 상품이 화폐를 대신할 수 없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 경기가 좋을 때는 자본가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엄청나게 쌓아 올린 상품을 가리키면서 이게 다 돈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공황이 터져서 당장 만기가 된 어음을 지불해야 되면 그 상품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돼버린다라는 이제 이야기면서 오직 화폐만을 요구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황에서는 상품과 그러니까 화폐 사이의 대립이 절대적 모순으로까지 격화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부가 금태환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은행권으로 이 지불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19세기에 이런 일들이 주기적으로 반복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각주 52번 보면은 뭐 은행가들이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화폐 핍박을 조장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나와 있는 건데, 뭐 오늘날에도 이제 마찬가지죠. 자, 이미 이제 이게 그 역사와 전통을 가진 일들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그, 그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이 이제 공항과 관련된 모순을 촉발시키는 과정인데, 뭐 관련해서 배경 지식을 말씀을 드리면, 3권 5편에서는 이제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은 뭐 나중에 이제 거기까지 가기 이전에 우리 지금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도 이미 자본가들끼리의 거래에서는 은행권이나 금화가 쓰인 게 아니라 신용거래가 일반적이었다라는 거죠. 이른바 이제 어음 같은 게 훨씬 더 일반적으로 쓰였습니다. 어음이나 채권들이. 근데 이제 문제는 공황이 터졌을 때는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런 어음이나 채권 같은 것들은 예, 공황이 터졌을 때는 더 이상 그 화폐를 대신하지 못하고 은행권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불 약속 증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은행권이 필요하게 되고 결국엔 이 은행권, 이게 이제 지금 태환은행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은행권에 대한 보증이 은행 금고에 있는 금이기 때문에 유가증권의 가치가 폭락하고 은행권을 획득하려는 경화를 획득하려는 자본가들의 요구가 엄청나게 절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마른 사슴이 물을 갈망하는 수준이 되고 동시에 은행권을 또 이제 금과 교환하려는 이런 욕구들이 커지면서 뱅크런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다라는 거죠. 자, 이것의 이제 출발점이 뭐다? 바로 이제 지불수단에서의 화폐의 기능이 사회 전체적으로 이제 연쇄적으로 교란된 결과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한번 봤었죠. 유통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을 고려할 때 판매와 구매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분리된다라는 사실이 공황의 형식적 가능성을 낳았는데 역시 이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도 여기에 이제 불안 요소를 더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유통수단의 화폐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이게 현실성으로 전환되려면 우리가 아직 갈 길이 멀기는 합니다. 근데 이미 이 수준에서부터 이런 문제들, 가능성들이 생겨나고 심화될 여지들이 등장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이제 주제가 달라집니다. 이상배 씨 부탁합니다. 이제 일정한 기간에 유통하는 화폐의 총액을 보면 유통수단과 지불수단의 회전 속도가 일정한 경우 그 총액은 실현되어야 할 상품 가격의 총액에 만기가 된 지불 총액을 더한 다음 상쇄되는 지불들을 빼고 끝으로 동일한 화폐 조각이 번갈아 유통수단과 지불수단으로 기능하는 횟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액을 뺀 것과 같다. 예컨대 농민이 자기 곡물을 2원에 판다면 이 화폐는 유통수단으로 쓰인 것이다. 그는 이 2원으로 이전에 직조공이 공급한 암흑포의 값을 그 지불기일에 지불하는데 이렇게 되면 동일한 2원이 이번에는 지불수단으로 기능한다. 다음에 직조공이 성경책을 현금으로 구매하면 2원은 다시 유통수단으로 기능한다. 따위. 그러므로 가격, 화폐 유통의 속도, 지불 수단의 절약이 일정하다고 하더라도 어떤 기간, 예컨대 2일간에 유통하는 화폐량과 유통하는 상품량은 일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오래전에 유통해서 이탈한 상품을 대표하는 화폐가 계속 유통하기 때문이다. 또한 상품들은 유통하지만 그 등가물인 화폐는 장내에 가서야 비로소 그 모습을 나타낸다. 더욱이 매일 계약이 맺어지는 채무와 같은 그 날짜에 만기가 되는 채무의 상환은 서로 균형을 이루지 않는다. 예, 좋습니다. 자, 상품 유통에 요구되는 화폐량에 관한 법칙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지불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고려하면 그 시기에 수정이 일어나는 거죠. 예, 왜? 어떤 시기 필요합니까? 어떤 수정이 필요합니까? 일단 거래돼야 될 상품들의 총 가격에다가 만기가 된 지불 총액을 더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지불들이 상쇄가 되는 경우가 있으면 이걸 빼줘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동일한 화폐가 유통수단으로서 기능할 수도 있고 지불수단으로서 기능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도 이제 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목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상품 유통에 필요한 화폐량을 도출하는 법칙에 대한 이제 수정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상품 유통이 이제 지불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고려하면 바로 협회 유통에 1대1로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도 확실해졌죠. 앞서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이 다음 보겠습니다. 유미리 씨 부탁드립니다. 네, 신용화폐는 화폐의 지불수단 기능에서 직접 생긴다. 외상으로 구매한 상품에 대한 채무증서가 그 채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시키기 위해 유통함으로써 신용화폐가 생기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신용제도가 확대되면 지불수단으로서 화폐 기능도 확대된다.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는 여러 가지 특수한 존재 형태를 취하는데
이때 이 형태의 화폐, 신용화폐는 대규모 상거래 분야에서 사용되고 금과 은의 주화는 주로 소매상의 분야로 밀려난다. 예, 좋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그 신용화폐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 용어는 이미 이제 좀 전에 우리가 그 쉬는 시간 전에 유통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을 살펴볼 때 이미 등장했어요.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외상으로 구매한 상품에 대한 채무증서가 신용화폐로 기능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냐? 자, 신용화폐의 예로 지금 등장하는 게 어음, 수도, 수표, 태환은행권 등등이었어요. 자, 여기서 설명하는 게 이제 어음이죠. 한 자본가가 다른 자본가에게 지불 약속 증서, 어음을 제시를 하면은 그 만기가 되기 전까지 그 어음을 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그 자본가 A가 자본가 B에게서 받은 어음을 C에게 상품을 구매할 때 B가 나한테 써준 이 지불 약속 증서 어음으로 지불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걸 대신 주는 거죠. 화폐 대신에. 그러면 이 어음이 A와 B 사이의 거래뿐만 아니라 A와 C 사이의 거래도 매개를 하게 되는 사용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신용화폐의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그러면은 이게 이제 연대책이 발생하게 됩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이서라는 행위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는 걸 밝히는 방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수표도 일종의 어음입니다. 이것도 지불 약속 증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한국에서는 그렇게 이제 일상적이지 않은데 보통 이제 개인들이 수표를 발행할 때는 자기가 이제 상품을 구매할 때 직접 현금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내 계좌에 있는 예금을 근거로 해서 수표를 발행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품의 판매자가 은행에 이 수표를 제시하면서 그 대금을 이제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표도 일종의 어음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한테 사실 그나마 익숙한 게 이제 자기압 수표예요. 자기압 수표는 주로 이제 은행이 발행하죠. 근데 이 자기압 수표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어미라는 건 항상 누구누구 앞으로 발행하게 됩니다. 누구누구 앞 어미예요. 근데 이 누구누구 앞에서 이제 누구누구라는 게 지불 의무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래서 A가 B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어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 어음은 B 앞으로 발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기가 됐을 때 B가 거기에 지불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압 수표라는 건 뭐겠어요? 자기가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한 어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압 수표를 은행에 제시하면은 은행은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의 화폐를 내줘야 되는 거죠. 그걸 제시한 사람한테. 왜? 자기가 발행한 은행의 어음에 대해서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대부분의 어음은 만기가 정해져 있는데 자기압 수표 같은 건 만기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자기압 수표의 소유자가 은행에 이 수표를 제시하기만 하면은 바로 현금을 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만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일람불 어음, 보자마자 현금을 지불해야 하는 어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표도 결국에는 어음의 일종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태환은행권도 일종의 어음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태환은행권은 은행권의 소지자가 은행에 은행권을 제시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금과 태환해줄 의무를 은행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이제 일람불 어음이다라는 거죠. 금액을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결국 이것도 어음입니다. 결국엔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신용화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어음이든 수표든 태환은행권이든 전부 다 내재적 가치는 없습니다. 이것들의 가치는 전부 다 0이에요. 근데 항상 그것들의 이제 배후에 있는 지불 약속의 배후에 있는 실체가 있는 화폐가 있죠.
그걸 근거로 해서 화폐처럼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걸 신용화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고 그 출발점이 이제 상거래에서의 어음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조금 다른 얘기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화폐라고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불안은행권은 그런 의미에서 신용화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자, 신용화폐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은 그걸 제시했을 때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무언가, 그보다 더 상위에, 최종적으로 이제 내재적 가치가 있는 금이었을 텐데, 당시에는. 네. 그것과 이제 교환된다는 약속이, 지불 약속이 들어있어야 돼요. 근데 불안은행권을 어디에든 제시하더라도, 이를테면 이제 불안은행권을 발행해서 강제 통용력을 부여한 국가에 제시하더라도, 실제로 실질적인 가치를 가진 무언가와 교환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금하고 안 바꿔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은행권을 이것도 이제 국가가 보증한 화폐이기 때문에 국가 신용을 근거로 한 신용화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제학자들이 대단히 많은데 전혀 다른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신용화폐와는 전혀 다른 그냥 국가가 강제 통용력을 부여해서 어거지로 화폐 역할을 부여했을 뿐인 존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안은행권은 전혀 신용화폐가 아닙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근데 흔히 이런 식으로 신용이라는 용어를 교묘하게 비틀어서 이것도 신용화폐다라는 식으로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신용화폐는 뭐다? 실질적으로 그 배후에 제대로 된 가치를 갖는 무언가를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근거로 성립할 수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용화폐가 지불수단 기능으로부터 생겨난다라는 거죠. 자, 이걸 이해하시면은 불안은행권이 왜 신용화폐가 아닌지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좋습니다. 이어서 황진호 씨 부탁합니다. 예, 상품 생산이 일정한 수준과 범위에 도달하면 지불 수단으로서 화폐의 기능은 상품 유통의 영역을 뛰어넘게 된다. 화폐는 모든 계약의 일반적 재료로 된다. 지대나 조세 등은 현물 납부로부터 화폐 지불로 변한다. 이 변화가 생산 과정의 전체 성격에 의해 얼마나 제약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은 예컨대 모든 공납을 화폐로 징수하려던 로마 제국의 시도가 2번이나 실패했다는 사실이다. 부하기 유베르나 보방 장군 등이 그처럼 설득력 있게 비난하고 있는 루이 14세 치하 프랑스 농민들의 극심한 빈곤은 고율의 세금 때문일 뿐 아니라 현물 조세가 화폐 조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아시아에서는 국가 조세 수입의 주요한 요소이기도 한 지대의 현물 형태는 자연 조건과 마찬가지로 변하지 않고 재생된 데는 생산 관계에 근거하고 있으며 또한 이런 지불 형태가 반작용으로서 낡은 생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터키 제국이 유지되는 비밀의 하나이다. 만약 유럽에 의해 강제된 외국 무역이 일본에서 현물 지대를 화폐 지대로 전환시킨다면 일본의 모범적 농업은 종말에 고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농업의 협소한 경제적 존립 조건은 붕괴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예, 좋습니다. 자,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이 이제 상품 유통의 영역을 넘어서서 모든 계약의 일반적 재료로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대나 조세들이 화폐로 된다라는 건데요. 이른바 이제 그 조세 급납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봉건 시대의 이제 지대는 처음에는 노동지대였죠. 그래서 농노가 그 영주를 위해서 영주의 땅에서 일정 시간, 일주일에 3일은 자기 밭을 경작하지만 3일은 영주의 밭에서 일해야 된다라는 식의 노동지대라면 나중에는 이게 현물지대로 바뀌죠. 다른 말로 생산물지대입니다. 일주일에 6일을 자기 땅을 경작하지만 거기서 나온 이제 생산물 중에 절반 이상을 영주에게 바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생산물을 시장에 내다 팔아서 일정에게 화폐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가는데
화폐지대로 되려면 이른바 이제 조세급납화가 진행이 되려면 실제로 생산한 결과물을 화폐로 전환하는 게 어렵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상품 생산이, 상품 유통이 충분히 발전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최근의 일이었고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상품 생산이 충분히 발전하기 이전에 그런 조세 급납화를 시도했던 곳에서 어떤 실패나 부작용이 일어났는지를 예를 들고 있는 거죠. 즉, 상품 생산과 유통이 전면화되지 않은 시기에는 지배계급이 이런 시도를 한다고 해서 가능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역사적으로 이런저런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당장 이 땅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8세기 후반까지 조세를 뭘로 걷습니까? 화폐로만 걷는 게 아니라 쌀과 옷감으로 걷는 거죠. 왜? 아직 상품 생산과 유통이 일하는 게 충분히 발전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현물로 조세를 거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이어서 문지원 씨부터 갑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관습적으로 1년 중 어떤 날들이 정기적인 지불 결제일로 설정된다. 이런 지불 기일은 재생산의 다른 순환운동들을 무시한다면 계절의 교대와 결부된 자연적 생산 조건에 근거하고 있다. 그것은 또 상품 유통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불, 예컨대 조세나 지대 등의 지불 기일도 규제한다. 사회 전체에 분산되어 있는 이들 지불에 필요한 화폐량이 1년 중 며칠에 집중적으로 요구된다는 사실은 지불 수단의 절약에 주기적인 그러나 전적으로 표면적인 교란을 일으킨다. 지불 수단의 유통 속도에 관한 법칙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즉 모든 주기적 지불에 요구되는 지불 수단의 양은 그 지불이 원인이 무엇이든 지불 주기의 길이에 정비례한다. 예, 좋습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뭐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어요. 뭐 특정한 날에 모두가 조세를 납부해야 된다. 그럼 화폐가 일시적으로 많이 필요해지겠죠. 근데 그렇지만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다시 이전으로 되돌아온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마저 읽어주세요. 이 문단까지. 지불 수단으로서 화폐가 발전하면 채무의 지불 기일에 대비하기 위한 화폐 축적이 필요하게 된다. 부르주아 사회의 발전과 함께 부를 모으는 독립적 형태로서 퇴장화폐는 없어지지만 지불 수단의 준비금이라는 형태로서 퇴장화폐는 증대한다. 예, 좋습니다. 자, 오늘날에는 그 화폐를 직접 자기가 보관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실제로 뭐 금고에 이런저런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떳떳지 못한 돈일 때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다라는 거죠. 차라리 이런 돈들을 전부 다 이제 은행에 넣어놓거나 이런저런 방식으로 추가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야.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부의 독립적 형태로서의 축적의 독립적 형태로서의 퇴정화폐는 사라지지만 신용제도가 발달하면은 지불수단의 준비금으로서는 더 많이 필요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요. 선생님, 좀 네, 네, 다른 건데 여기 역기에 네네네. 보면은 네네. 공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죠? 지불 주기에 네네네. 대해서 계산식이 나오는데 제가 네네. 이 계산식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잠깐만요. 네네네. 저도 지금 책을 네네. 보다가 네. 내가 너무 빨리 하나? 몇 쪽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이건 좀 더 빨리 하네요. 186쪽에 있는 역주에 관한 거였는데, 그거 이따가 이따,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그때 그럼 잊지 이따 않고 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다른 분 있으면 해주시고요. 자, 없으시면 이제 마지막이네요. 김민정 씨 부탁드립니다. 제목부터요. 세계화폐. 화폐는 국내 유통 분야의 범위를 넘어서자마자 가격의 도량 표준이나 주화, 보조화폐, 가치 상징 등의 국민적 복장을 벗어버리고 원래의 귀금속 덩이 형태로 되돌아간다. 세계 무역에서는 상품은 자기 가치를 세계적 차원에서 전개한다.
그러므로 상품의 독립적 가치 형태도 세계 화폐로서 상품에 대립한다. 세계 시장에서 비로소 화폐는 그 현물 형태가 추상적 인간 노동에 직접적으로 사회적 활신인 상품의 성격을 완전히 발휘하게 된다. 화폐의 존재 양식이 이 개념에 부합하게 된다. 국내 유통 분야에서는 오직 어떠한 상품이 가치 척도로 가능함으로써 화폐가 된다. 그러나 세계 시장에서는 두 개의 가치 척도, 즉 금과 은이 지배한다. 예, 좋습니다. 자, 뭐 아까도 말씀드렸죠. 국내 유통 분야의 범위를 넘어서면 세계 시장에서는 각 나라에서 금 또는 이제 은을 어떤 명칭을 붙여가지고 고량 표준을 설정했든 간에 실제로 그 금이나 은의 그 양, 그리고 이제 그것의 가치에 의해서 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폐의 존재 양식이 개념에 부합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가 앞서 그 3절 시작할 때 이제 나왔던 대목이었죠. 네, 여기 보면은 금이 금덩이 그대로 그래서 화폐 상품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경우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제일 첫 문단에서 168쪽에 3절의 첫 문단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로 이 문장에 해당하는 기능이 세계화폐로서의 기능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기에 부합하는 세계화폐조차도 존재하지 않죠. 실제로 이제 막스가 예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실까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막스 당시에는 아직 근본이제가 확립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두 개의 가치 척도가 공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하고 은이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르게 사용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19세기 말쯤 되면은 근본이제가 어느 정도 확립이 돼요. 그리고 이게 1차 대전까지 유지가 되다가 전쟁 시에 이제 국가가 총력전 태세를 취하면서 전부 다 자국에서 이제 금태환을 정지시켜 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근본이제도 깨집니다. 이른바 고전적 근본이제가 1차 대전을 거치면서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1차 대전이 끝나고 1920년대에 잉글랜드 주도로 재건 근본이제가 시도가 되다가 완전히 그 재건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공황을 두드려 맞으면서 다시 예, 망가지죠. 그리고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야 이른바 이제 브레튼 우드 체제라는 이름의 금달러 본위제가 성립합니다. 물론 이때 되면은 이미 달러조차도 자국 내에서는 표현이 불가능한 불안은행권이었는데 어쨌거나 달러를 미국이 외국에 대해서 금과 무제한 태환해 주겠다는 약속을 통해서 금달러 본위제가 성립을 했었어요. 근데 이것조차도 1970년대 초까지만 진행이 되고 결국에는 이제 미국이 달러의 금태환 정지를 일방적으로 선언하면서 이거조차도 이제 그 붕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본래적인 의미에 해당하는 세계화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달러를 비롯한 강대국의 불안은행권이 국제 통화로 여전히 기능을 하기는 하지만 끊임없이 그 가치가 변동하고 대단히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1970년대 이후의 상황입니다. 자, 그런 정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해서 지금 당시에 이제 복본이제 시기가 어떤 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앞서 우리가 가치척도로서의 화폐를 이야기했을 때 막스가 이미 두 개의 가치척도라는 게 본래적인 기능에 모순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막스가 그 19세기, 막스 사후에 19세기 그 말에 엥겔스가 이제 1890년에 자본론 1권 4편을 출간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추가적인 줄을 달고 있어요. 독일어 초판이 1867년에 나왔는데 독일어 사판은 1890년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금과 은의 상대적 가치 변동이라는 게 다시 심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최종적으로 결국 어떻게 될 건가를 예측하고 있는데 186쪽의 그 각주의 마지막을 보면은 결국 이제 복보리론자들의 생각, 두 개의 가치 척도가 가능하다는 생각은 공상이고 은이 세계 시장에서 점점 더 화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될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뭐 이런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86쪽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겠네요. 이소미 씨 부탁합니다. 세계 화폐는 일반적 지불 수단, 일반적 구매 수단, 그리고 부일반의 절대적 사회적 체현물로 기능한다. 세계 화폐의 주된 기능은 국제 수지의 차액을 결제하기 위한 지불 수단이다. 이로부터 중상주의의 구호, 즉 무역 흑자가 나왔다. 금과 은이 국제적 구매 수단으로 기능하는 것은 주로 여러 나라들 사이에서 생산물 교환의 종래 균형이 갑자기 파괴되는 때다. 끝으로 세계 화폐가 부에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사회적 체현물로 기능하는 것은 구매나 지불에서가 아니라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부가 이전되는 경우이며, 그리고 상품 형태에 의한 부의 이전이 상품 시장의 경기 상황이나 이전 목적 그 자체 때문에 불가능한 경우에 그러하다. 네, 좋습니다. 여기 보면은 일반적 지불 수단, 일반적 구매 수단, 부일반의 절대적 사회적 체현물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국제수지의 결제, 차액의 결제는 금으로만 가능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상주의자들이 이제 무역 흑자라는 게 국부를 증진시키는 수단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식의 이제 그 무역 흑자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상인들, 자본가들의 상업 자본가들의 이익을 절대시한 이제 그런 이데올로기였던 거죠. 그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어쨌거나 이제 세계화폐는 국가 간의 이제 무역에서 국제주의 사회 결제의 수단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국제적 구매 수단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실제로 그 수출입이라는 게 대단히 일방적으로 진행될 때 이런 식이 된다라는 거죠.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해서 그 일방적으로 구매하기만 하고 판매할 건 없을 때는 결국엔 그 차액을 금으로 이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상품 형태에 의한 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예로 들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해외에 대한 지원금, 전쟁 수행을 위한 대출금, 은행의 금태환 재개를 위한 대출금, 뭐 이런 식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를테면 이제 전쟁에 져가지고 배상금을 지불해야 된다. 이제 일방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거잖아요. 뭘로 지불하겠어요? 금으로 지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이제 자본론 이후의 상황이지만은 그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전 세계 금의 3분의 2 이상이 전부 다 미국으로 쏠립니다. 왜 그래요? 당시에 이제 유럽의 그 연합국에 속해 있던 거의 모든 나라들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쟁 물자를 전부 다 미국에서 구매해야 됐습니다. 일방적인 구매가 필요했고, 자국에서 생산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럼 결국 자국의 이제 금을 미국에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이제 브레튼 우주 체제가 성립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배경 상황 이런 거죠. 뭐 이런 정도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이때쯤에서 지금 질문이 아까 있었는데요. 다시 질문해 주실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다시 보니까요. 아니, 네네네. 이거 간단한 수식의 문제입니다. 이거 네네네. 각주 58분에 저기 각주 보면은 58번이요. 예. 그 아, 페이지 그러면은 184쪽에 보면은 네네네네. 수식이 예. 그 이게 주기와 화폐량을 가지고 예.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100만 곱하기 42분의 52 곱하기 52주는 4천만이다 해서 제가 52주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여기서 40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가 잘 몰라서 아, 그 밑에 줄 예, 알고 있어요. 제가 예. 지금. 자, 앞서 지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이게 그 시작부터 보면은 1년 동안에 이제 총 지불액으로
4천만 파운드 스털링이 필요하다면 뭐 이런 식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600만 파운드 스털링의 이제 금화로 이게 이제 감당이 가능하겠느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거든요. 그게 이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결국에는 이거잖아요. 그 지불 총액과 그 다음에 이제 지불 주기를 계산하면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과 관련한 질문을 하셨는데, 자, 100만 파운드의 이제 화폐가 있고, 이것을 매 주마다 지불을 하게 된다라면은, 5,200만 파운드를 지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1년이 52주기 때문에. 그죠? 근데 실제로 매주마다 지불해서 지불 총액이 4천만 파운드가 되려면은 100만 파운드도 필요하지 않죠. 100만 파운드의 52분의 40만큼만을 매주 동안 지불하게 되면은 매주 그만큼 지불하고 여기다 52주로 곱하면 4천만 파운드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식의 이제 계산입니다. 답이 예, 되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해했습니다. 그런 식의 이야기예요. 딱히 이제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리고 뭐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읽을 때 요거를 이제 뭐 그 파운드 표시가 앞에 두고 4천만 다음에 이제 가라고 쓰고 있는데 그냥 4천만 2라고 이제 바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읽을 때 이제 뭐 4천만 파운드가 이런 식으로 읽으셔도 되고 근데 이제 사실 좀 이제 어색하죠.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것 자체가. 근데 정식으로 읽으면 오히려 이제 2가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흔히 우리가 파운드라고 이야기하지만 영국 화폐 단위의 이제 정식 명칭은 파운드 스털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천만 파운드 스털링이 필요하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읽으시면 돼요. 좀 다른 얘기였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저 보죠. 이제 거의 다 끝났네요. 김채린 씨 부탁드립니다. 각국의 국내 유통을 위해 준비금을 필요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계 시장의 유통을 위해서도 준비금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퇴정화폐의 기능들은 부분적으로는 국내 유통수단과 지불수단인 화폐의 기능에서 발생하며 부분적으로는 세계화폐로서 화폐의 기능에서 생긴다. 이 후자의 기능을 위해서는 언제나 현실적인 화폐 상품, 즉 금과 은의 실물이 요구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임스 스튜어트는 금과 은을 그 단순한 국제적 대리물과 구별하기 위해 세계화폐라 부르고 있다. 세계화폐라는 용어가 어떻게 출현했는가라는 이야기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는 거죠. 각국에서 국내 유통을 위한 준비금과 별도로 세계 시장에서의 준비금도 필요한데 여기서 이제 당연히 금이나 은이 실물로서 요구가 되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상배 씨 부탁합니다. 금과 은의 흐름은 두 개의 방향이다. 한편으로 금과 은은 자기의 원산지에서 세계시장 전체로 흘러나가 각 나라의 국내 유통 분야에 흡수되어 그 나라들의 국내 유통 물길로 들어가며 다른 금, 은, 주화를 보충하고 사치품의 재료를 제공하며 퇴장화폐로 응고한다. 이 흐름은 상품에 실현되어 있는 각국의 노동과 기금 속에 실현되어 있는 금은 생산국의 노동 사이의 직접적 교환에 의해 매개된다. 다른 한편으로 금과 은은 각국의 유통 분야 사이를 끊임없이 왕래하는데 이 흐름은 환율의 끊임없는 변동에 뒤따라 일어난다. 부르주아적 생산이 어느 정도 발전한 나라에서는 은행의 금고에 쌓이는 퇴장화폐는 자기의 독특한 기능에 필요한 최소한도로 제한된다. 약간의 예외는 있지만 이 퇴장화폐가 그 평균 수준을 크게 초과하는 것은 상품 유통의 정체, 즉 상품 탈바꿈의 진행 중단을 가리킨다. 좋습니다. 자, 뭐 이런저런 얘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자, 금하고 은을 생산하는 나라에서 이제 다른 나라로 흘러가는 방식이 있을 거고, 그게 이제 일방적인 구매 또는 판매를 통해서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라면은 서로 다른 나라들끼리의 이제 그 상품 교환의 결과로 국제 무역의 결과로 그
지불 차액들이 이제 움직이는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환율 얘기도 나오는데 당시에는 이제 금하고 은이 세계화폐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오늘날처럼 환율을 이제 인위적으로 조작할 필요가 없이 직접 그 환율이 일정 수준으로 각 나라의 이제 사정에 따라서 거래가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은 사실 지금 우리가 세계화폐를 다루고 있는 소절에 속해 있지만은 앞서 우리가 본 퇴장화폐로서의 그 화폐의 기능에 갖다 붙여도 전혀 이제 무리가 없는 내용입니다. 앞서 그 살펴보면은 예, 퇴장화폐와 관련된 내용인데 그 지불수단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부르주아 사회의 발전과 함께 부를 모으는 독립적 형태의 퇴정화폐는 없어지고 지불수단의 준비금으로서 증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과 이어서 바로 이 얘기를 해도 될 거예요. 그래서 부르주아적 생산이 발전한 나라는 은행 금고에 쌓이는 퇴정화폐는 최소 한도로 제한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가능하면은 그 최소한만 남겨놓고 전부 다 이른바 신용창조라는 형태를 통해서 계속 유통을 시키잖아요. 대출을 하든가 이런저런 방식으로. 근데 그랬을 때 은행 금고에 쌓여 있는 준비금이 평균보다 엄청나게 늘어나는 이유는 뭐다? 대체로 이제 공황이 터져서 상품 유통이 정체할 때 이런 일들이 확인이 되죠. 은행에 이제 돈이 남아 돌고 자본가들이 돈을 이제 빌리려고 하지 않는 상황들이 이제 보통 이런 상황을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정도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일단 1장 1절을 전부 다 읽었습니다. 자본은 1권 1편을 전부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개념 정리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요. 네네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미국 채권 US 세이빙 반즈는 네. 어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지금 현재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던 개념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걸까요? 어음은 어음이에요. 근데 예. 이제 채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가공자본이겠죠.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지만은, 그걸 가지고 있으면 이제 이자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만기가 됐을 때 화폐화할 수 있고, 시장에서 거래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가공자본이거든요. 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이게 전부 다 가공자본인데, 어, 그 주제와 관련된 이제 정식 설명은 3구 노편, 신형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자라는 범주에 대한 설명을 전제하고 나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예, 이걸 이제 어음이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하기는 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다루고 있는 게 1권 1편 수준에서 아직 자본도 등장하지 않은 상황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채권 같은 경우는 단순한 지불 약속 증서를 넘어서 거기에 이자가 지불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기가 좀 더 달라집니다. 즉, 그걸 이제 그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는 일정한 기간 동안 화폐를 대부했다라는 걸 의미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이제 이자를 얻는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자가 결국 어디서 나오느냐? 뭐 최종적으로 잉여가치의 일부고요. 그랬을 때 그 채권 그 자체는 가치가 없는데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가공적으로 이자를 근거로 해서 가격이 생겨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채권과 관련해서 그 어, 확인을 하시려면은 이것도 이제 그 정치경제학 입문 강의 시간에 가치와 가격 파트 2에서 이자 설명하면서 그 가공자본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요. 자, 채팅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 1차 대전 이후에 이제 독일어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근본이제 유무와 상관이 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당시 이제 그 독일에서 1920년대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금태환이 사실상 이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
마르크화가 가치가 이제 정말 폭락이라고 할 정도 하는 것, 폭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 민망할 정도로 상황이 이제 벌어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걸 진정시킨 방식이 뭐였냐면은 두 가지 형태의 마르크를 발행을 해서 하나는 그 금과 태환이 가능한 방식으로 연동을 시키고 다른 하나는 폭락을 그냥 방치하는 방식으로 그 응급 처방을 통해서 간신히 그 안정화를 시켰는데 사실상 그게 이제 그 금태환이 이제 불가능한 마르크를 소지한 사람들을 엄청나게 이제 그 수탈한 결국 방식이었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에 2차 대전 이전의 근본이제하고 브레튼 우드 체제는 어떻게 다르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얼핏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자, 2차 대전 이전에는 그 고전적 근본이제든 간에 이제 재건 근본이제든 간에 자국 내에서의 금태환이 전제가 돼요. 은행권이 유통되고 있더라도 그 은행권이 태환은행권이거든요. 그리고 이 근본이제에 가입하려면 자국의 은행권과 은행 태환 비율을 그 회원국들이 이제 요구하는 수준에 맞춰야 돼요. 일방적인 평가 절하 같은 게 이제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어쨌거나 뭐 일단 금태환을 전제로 해서 성립하는 자국 내 금태환을 전제로 해서 성립하는 근본이제고요. 2차 대전 이후에 브레튼 우드 체제는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일단 모든 나라들의 그 은행권은 전부 다 불안은행권이고 심지어는 달러조차도 자국 내에서는 불안은행권입니다. 근데 오직 외국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금태환을 약속을 했던 거고 결국에는 이제 지키지 못할 약속이었기 때문에 불과 한 20, 30년 후에 이제 깨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입문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어디 나오냐면은 입문 강의 후반부에 그 현대 자본주의를 시간적인 순서로 살펴보는 과정에서 파트 2에 나옵니다. 그 부분 뭐 기억해서 찾아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네, 좋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막스가 서술하고 있는 내용들은 당시의 상황을 그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해하고 있어야 어렵지 않게 이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게 또 지금 사전 지식 없이 이제 자본론을 처음 읽을 때 그 맞닥뜨리게 되는 어려움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오늘날의 상황과 이제 비교를 하는 것도 제가 이제 그 우리가 공부하는 그 범위 수준에서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그것도 이제 책을 읽는 것에 이제 집중하다 보면은 충분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도 어쩔 수 없이 그 입문 수준의 강의를 한 번 정도 이제 들으시거나 또는 이제 해당 부분들을 좀 찾아서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 정도네요. 다시 또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요. 그래서 한 2달 가까이 진행을 해서 자본론 1권 1편을 함께 읽었어요. 자,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이 혼자 또 같이 읽는 것과 별도로 시간을 내서 같이 읽으셔야 여러분한테 이제 오래 남습니다. 잘 읽게 되고요.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그 강독이 더 이상 아니고 발제하고 질의응답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많은 부분을 또 핵심적인 부분을 또 읽기도 하겠지만은 일일이 다 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습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본인이 발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차례 정도는 읽고 오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훨씬 더 세미나가 보탬이 될 거고 여러분한테 이제 오래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